민주당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탄핵연대 있죠. 탄핵연대와 관련돼서 12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준비 의원 연대를 만들었대요. 네네. 12명이. 네. 근데 보니까 연대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윤종호라는 사람이. 네네. 예, 민노총 출신의 지금 비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제안을 하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준혁이라든지 네네. 또 양문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2명, 사회민주당 1명까지 합해서 야4당이 12명이다. 라는 걸 딱 보고 아하, 늘 이게 참 기시감이 드는구나. 어디서 많이 봤다. 그러니까 진보당이랑 손을 잡은 이유. 그러니까 왜 굳이 이재명이 진보당 3사람을 굳이 비례로 들어오게 만들어줬을까? 첫 번째는 성남 때부터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워낙에 이 이석기 세력과는 그때부터 김미희라는 성남시장 후보자를 드롭시켜주는 대가로 청소 용역업체로 50몇 억을 수의계약으로 이석기의 자금을 지하 자금을 준 셈이 됐고, 그때부터 끈끈한 정이 이재명의 당이 되니까 진보당을 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략은 끊임없더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한다? 보다는 진보당이 주도를 해서 야4당, 즉 국민이 바로 나선다라는 명분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네네. 장윤미 변호사라고 저도 잘 아는 민주당 쪽 계열의 그 변호사 법률 지원단에도 있고, 그 친구가 한 말이 딱이야.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이 제안을 하고 야4당이 함께 연대를 하는 것,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참 그랜드 플랜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탄핵을 왜 어떻게 국민이 합니까?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당에서 발의해가지고 탄핵 네.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민재판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만약에 탄핵을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대통령을 광화문 광장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돌 던져가지고 인민재판하자,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소한 6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동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예요. 네. 이 법적 절차를 그렇게 따지면은 재판도 국민이 하는 겁니까? 완전히 인민재판이잖아요. 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탄핵이나 계엄이나 모두 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합법적인 방법과 합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그 국민들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0만 명이 촛불 시위했다 그래가지고 탄핵됐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누구였죠? 이정미 대법관인가요? 헌법재판관, 예.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이었나? 예.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그 이야기 해가지고 탄핵이 된 거지. 예. 이걸 무슨 국민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지금도 국민이 나서서 탄핵을 완성하자 그러고 이 토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회한 현수막을 보면 우리가 끝장낸다 운운하면서 지금 탄핵의 어떤 그런 군부를 지피는데, 이 12명, 사실 12명으로 시작해서 목표가 200명을 채운대요. 네네. 200명을 채우겠다 하면서 지금 기함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범죄자 연대구나. 네네. 보니까 다 범죄자야. 네. 양문석 포함해서 김준혁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특히나 개혁신당은 조국당은 황운하.
네네. 황운하가 간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황운하 등등등 보면 범죄 연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범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냥 피의자 정도로 하시죠. 조금 격을 좀 낮추겠습니다. 네네. 순화하겠습니다. 네네. 피의자 연대.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은 종북연대. 네네. 그야말로 뭐 진보당이 앞장을 섰다라고 아예 대놓고 기사화되는 걸 보면 이게 종북연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이번 가을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회 및 시위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무슨 이념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들의 목적한 바는 딱 하나예요. 뭐죠? 자신들의 이해관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져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엄청난 이익이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황운하 같은 사람 이제 좀 있으면 판결 나오거든요. 네. 저희 황운하 의원이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판결 나오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1월인가 보다. 11월 21일에 항소심 판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깜빵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 물론 상고는 하겠지만은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은 이제 내년 늦어도 내년 뭐 한 중반이나 뭐 중반까지 가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빨리 그 전에 이제 자기 그게 끝나고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에 제일 부합하는 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지 어떤 뭐 대의명분이 있었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진보당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기반으로 된 정당이에요. 네네. 왜 이석기가 만든 그런 보니까 다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들이 많고요. 이 당에. 네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의 위원장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벌써 재선을 했어요. 이번에 원래는 아주 소수파인데 이 소수파가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네. 근데 외대 용인 캠퍼스 후배고요. 이석기. 그런데 그러면 민노총과 진보당은 한 몸이에요. 지금 같은 계열, 같은 정당, 같은 파. 그러면 진보당이 앞장선다라는 건 뭡니까? 민노총이 지금 앞장서겠다는 얘기고, 네네. 뭐 촛불 운운하면서 아마 거리로 뛰쳐나오겠다. 민노총이. 그리고 대신 너네들은 노란봉투법 꼭 통과시켜라. 네네. 뭐 이런 자신들의 어떤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겠죠. 네네.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 기사가 그래도 또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여겨져서 갖고 왔습니다. 조선일보가요, 단독 기사를 냈는데 국정원이 3대 간첩단 연계 100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간첩 그러니까 또 경기 동부연합이 떠올라서요. 네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왔지만 하동환 씨인데 이 수사단장이 당시에 3대 간첩단 있죠. 이번에 왜 3대 간첩단 저기는 잡았잖아요. 제주도 네네. 하고 히읗 기억 히읗 네네. 집단 그다음에 거제 집단 갖고 잡았는데 실제로 몇 명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100여 명 정도가 간첩단과 잦은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등 북한의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도 몇 년을 거쳐서 지금 다 명단을 잡고 내사를 해야 되는데 딱 중단이 된 거예요. 왜? 네네. 넘겼잖아. 올 12월 31일이 끝났잖아요. 네네. 1월 1일 날 법이 발효가 돼 갖고 내사를 하던 도중에 다 중단돼 버렸다. 포착하고도 전혀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통탄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제가 북한에 있다면요. 네. 손 들었을 거예요. 간접할 사람 그러면 저요. 옛날에는요. 네. 북한에서 남파 간첩들 있지 않았습니까? 어목한 시절에는 간첩하다가 진짜 간첩 네. 이제 몰린 사람들 말고 다 사형당했어요. 네. 사형이 집행됐었어요. 네. 간첩들 되면 특히 이제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면은 60년대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된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한 그 상흔이 네. 아직 마음에 남아 있을 때였다.
그렇죠.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예.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60년대는 6.25 전쟁의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고요. 70년대도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다시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또 그런 일들이 있게 그랬으면은 진짜로 그때들은 그 간첩들 이렇게 뭐 그때는 중앙정보부나 뭐 안기부나 뭐 이런데 나중엔 안기부가 되고 그랬겠지만 간첩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첩들 처형한 경우가 그 책 보면 소설책이나 뭐 무슨 책이나 보면 역사책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 같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은 해도 우리나라는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넉놓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간첩들이 활약하면 어쨌든 국정원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가장 간첩 잘 잡는 그런 조직을 그걸 갖다가 지금 손발을 갖다가 꽁꽁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엄하게 그냥 경찰로에다가 조직을 갖다가 이관해 버리면 네. 그러면 안 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가 남한에 난파 간첩 보낼 때는 찍혀가지고 네. 야 당신 저기 정혁진이 너 저기 남한 가가지고 간첩해 그러면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나 잡히면 죽는데 어떡하지? 내려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남아있으면 우리 가족이 죽을 것 같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네. 하면서 울면서 네. 잠수정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간첩이라면요. 네.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네. 북한에 있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나래도 내려가가지고 뭐 입이라도 하나 덜고 나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비행기 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요즘 뭐 잠수정 타고 뭐 들어옵니까? 왜 어렵게 들어와? 그냥 영종도 공항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들어오지. 뭐 그거 뭐 중국 여권 하나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뭐 그거 어떻게 그 웬만해가지고 잡히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살고 여유가 있고 뭐 교육이나 뭐나 다 그렇지만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이제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전 참 걱정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변 민주당 계열 정당이요. 네네. 그러니까 몇십 년을 주장했던 걸 요즘 주장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가보안법? 국보법 철폐를 얘기를 안 해요. 네네. 그게 뭐 노무현 때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매번 정권 빼앗길 때마다. 근데 네네. 지네들은 또 그거 잘 안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국보법 철폐를 왜 안 하냐? 저기를 국보법이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 왜? 간첩을 안 잡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언제 생겼냐면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예. 그날이 우리나라 건국일이에요. 예. 생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국일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부정하지 않고는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를 폄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수하고 순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은 누가 있을 때 이게 움직이느냐? 국가정보원이 있을 때. 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간첩도 잡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프로텍트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그런데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놨는데 있으나 마나한 국가보안법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은 잘 아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그러는데 이상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거 국정원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뭐 있으나마나한 국가보안법 이야기해봤자 네. 입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조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씁쓸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네. 더 화가 나는 거야. 총선에서 이겼어야지. 네네.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다시 부활시켰어야 됐는데 네네. 이래저래
사실 그 총선이 패배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개딸을 압도했대. 네네. 개미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 개미 투자자, 즉 그 이번에 1,400만 개미 투자자 단결하라. 뭐 거의 그 수준입니다. 네네. 바로 민주당의 금투세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뭐 이 압박을 넣고 뭐 5적 그럼 뭐 5적 아시죠? 뭐 금투세 5적 그래서 이재명부터 5명 얼굴 그려놓고 개딸이 방어가 안 된대요. 네네. 개딸이 와 개딸 화력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지금 난리를 치니까 안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민주당 금투세 쳐보세요. 그러면 한 기사들은 이거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데 한 기사는 또 그치도 않아. 뭐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프레임 전환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이 어떻게? 거 봐라. 도이치모터스. 응? 전주가 지금 저 이번에 방조죄로 나오지 않았느냐. 유죄다. 네네. 바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금투세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금투세 그럼 맞아요. 그 이야기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대한민국에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주식시장에서 장난쳐가지고 개미들 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도 많고요. 네. 그런 사람들 금투세 반대합니다. 네. 분명해요. 그 다음에 큰 손들도 금투세 반대해요. 네. 아니 제가 큰 손이라고 해도 제가 뭐 한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저라고 뭐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금투세 반대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개미들은 왜 반대합니까? 개미들이 뭐 주가 조작 세력입니까? 개미들이 뭐 큰 손입니까? 큰 손이면 개미도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개미들한테는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제가 경제학자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증권 쪽에 밝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어떤 분은 대부분은 뭐 한 10% 20% 그 다음에 그 실증적으로 뭐 대만인가 어느 나라인가에서는 네. 30%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면 저만 해도 지금 많이 뺐는데 그래도 이제 주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빼겠죠 뭐. 예. 12월 정도 되면 뭐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진짜로 금투세를 갖다가 시행해? 그러면 저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제가 죽었다 깨나도 5천만 원 벌 수가 없어. 주식으로. 벌어본 적도 없어. 5천만 원 깨져본 적은 있어도 벌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예. 저 같은 사람 왜 어떻게 주식을 갖다 빼겠습니까? 네네. 떨어질 거니까.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주가 하락이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그런데 세금 뭐 안 내. 나 뭐 금투세 같은 거 안 내. 그러니까 나 안전해. 이렇게 합니까? 이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될지 7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술값이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그냥 속은 쓰려도 그렇게 되는데 예. 주식이 빠져가지고 100만 원 손해 보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알토란 같은 내 재산 어떡할 거야 하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뭐 미련도 없고 그런데 젊은이들은 네.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젊은이들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저희 때는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달랐어요. 네. 제가 봐도 달라. 맞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나이 때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역사는 무엇이냐, 뭐 민족은 무엇이냐, 뭐 혁명은 무엇이냐, 예. 막 그딴 쓸데없는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예. 요즘 애들은 예. 맞아요. 더 부잣집 애들이든 아니면 그 조금 흑수저라도 어려운 집 애들이든지 간에 똑같아.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네네. 어디에 투자할까? 네네. 어떻게만 조금이라도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다 주식해요. 네. 다 주식해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물을 마시면은 뭐 이렇게 배가 부르고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술을 마시면 취하고 이게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네. 금투세 시행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주가가 빠지는 거는 거의 그 자동적인 법칙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금투세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안 빠진다? 아,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잘 예측한 거지. 제일 좋은 거는요,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 그 다음에 금투세 시행해가지고 그 5천만 원 이상 그 번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막 몇천만 원씩 다 뜯어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부가 다 이렇게 세수도 막 늘어나. 네네.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거. 네네. 밥을 많이 먹는데. 근데 좀 관련은 있는데 보니까 약간 오늘. 그러니까. 그런데 왜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완전히 징벌적 무슨 세금을 뭐 매겼잖아요. 문재인 때. 그래서 그러니까 팔아도 세금 내야 돼. 사도 세금 내야 돼. 근데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내야 돼. 지금이 그 형국이라는 거죠. 원래 네네. 거래세를 없애고 네. 이 금투세를 하는 게 맞아요. 금투세라는 건 세금 있는 곳에 아니 이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 말도 맞아요. 그게 조세 정의라는 것도 인정해. 근데 왜 거래세는 안 없애냐 이거야. 그럼 이중과세잖아요. 거래세는 아직도 존속을 하는데 금투세랑 같이 있어요. 물론 거래세가 많이 지금 그러니까 저기를 기준을 줄여들게 했지만 0. 몇 %. 어쨌든 아직 거래세가 남아있고. 두 번째 지금 함정이 과세. 근데 이걸 반대한 부자 감세 그러는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허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네. 사모펀드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도 지적했는데 최고위에서 야 이거 부자들이 더 지금 좋아졌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채권, 펀드 다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종합과세가 금융종합과세로 49%인가가 저기래요. 이 포인트래요. 그런데 이번에 금투세를 하게 되면 네. 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25%인가로 아예 내려간대요. 네네. 그러니까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금투세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네네. 근데 사모펀드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개미 뭐 별로 그렇고 관련 없잖아요. 사모펀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사모펀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세요. 시청자 중에. 부자들은요. 예. 힘이 있어요. 예. 어떤 힘이 있느냐. 자신의 손해를 자기가 스스로 떠안지 않고 제3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뭐냐?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에 막 이렇게 세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넋놓고 앉아 있다가 세금으로 정부한테 다 뜯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니까 부자들이 그걸 전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만 올라갑니까? 집값만 올라갑니까? 전세값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량하게 부자들한테 세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하다가 뜯어냈죠. 보유세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뜯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돈이 누구한테서 이렇게 흘러나갔는가? 그게 서민들한테 흘러나갔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요. 세금을 갖다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몇십억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가 뭐 여러 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는 사람 중에도 그 세금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막 내더라고요. 몇천만 원? 그런데 집값 오르는 거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집값으로 100억도 벌더라고, 100억도. 그게 지난 정권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와 같은 것보다는 이 금융은 조금 마켓이 다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댐비다가 나가 떨어진 게 그게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사례가 어디냐?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북한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그 살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했던 토론회, 금투세 토론회를 한번 연기했잖아요. 네네. 욕 그때 뒤지게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10일 남았습니다. 저 토론회가. 근데 이번 토론도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반대하는 사람은 이소영부터 많아. 네네. 나 반대 나갈 거야. 근데 워낙에 개미들이 지금 개딸을 압도를 하고 맨날 그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라고 안 부르지 요즘 제명세 오적 그래갖고 막 시위를 하니까 찬성론에 서서 토론할 의원들이 한 명도 없대요 현재까지. 네네. 그래갖고 그 찬성론자가 모집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 토론회가 또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네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재명의 비겁함이에요. 나는 뭐냐면 이 사람 진짜 포퓰리스트 맞구나. 네네. 아니 당 대표이고 자기가 최소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2차 토론, 4차 토론에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금투세 지금 우리나라 현실 주식시장 현실상 안 된다. 완화해야 되거나 유예해야 되거나 이건 필연적이다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가 된 것도 사실은 그런 공약들이나 그런 약속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늘 이런 첨예화된 문제는 정책 이슈는 언제나 빠져나가. 실장님 보기보다 순진하시네. 내가 순진이요? 아, 좋은 의미예요? 바를 걸 바래야지. 아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만 지켰으면 네. 박용진은 지금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 됐고요. 아하. 그 다음에 벌써 불체포 특권 포기해가지고 아하. 본인은 지금 깜빵에 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받고 있을 거고요. 네. 바랄 걸 바래야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네네. 그러게요. 그렇지. 뭐 그거를 굳이 내가 흥분할 이유가 없죠. 나만 손해죠.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금투세와 관련돼서 또 유승민 이분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꼭 필요한 세금이다라고 또 주장을 해서 갑작스럽게 왜 튀어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정가에서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의료 대란 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첫 번째 단추가 이제 끼워지느냐 마느냐 또 이제 지금 의사협회가 2025년부터 하자 그리고 사과부터 해라라는 안을 냈어도 오늘 이제 매일경제 속보를 보면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명분이 없다. 이제 2025년도는 오늘부터 벌써 수시 모집에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를 건드리지 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좀 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야당도 받아들이고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고 이제 핀치에 몰린 의사협회 내지는 또 의사들의 직능단체들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도 좀 모자랄 판인데 여기에 굳이 만찬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찬이 원래 이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기사를 딱 봤더니 지도부 만찬을 했대. 그래서 지도부 만찬이면 한동훈 대표가 가야 되는데 당연히 대표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도 빼놓고
그렇다고 최고위원들을 다 한동훈 대표만 왕따시키고 최고위원들만 딱 했다. 그것도 지도부니까 그러면 말이 되는데 최고위원 중에서도 일부만, 극히 일부만 참석을 했고. 그러면 굳이 만찬을 연기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대표성을 띠지도 않고 특정인들만 불러서 만찬을 했고 그것이 굳이 또 만찬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 건 또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대통령실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만찬을 하더라도 그 만찬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그 만찬을 꼭 해야 되면 비공개로 완벽하게 그 통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갈팡질팡하는 메시지, 읽을 수 없는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만찬을 굳이 해야 되는가? 또 그게 또 이렇게 다 공개돼야 되는가? 그게 또 이렇게 분란처럼 비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상황 관리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저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응급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의사들이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건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대통령이 경기도에 있는 그 성모병원 응급실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다음 그때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기조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제대로 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대통령께 드리지 못했다. 그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총리도 만나고 그 장관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만 당대표랑 뭐 이런저런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밥을 안 먹어도 뭐 한동훈 대표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차담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게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20%대를 갖다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대표 누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지지율이 그래도 30% 40%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건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게 이재명, 네. 정진상, 김용, 민주당, 예. 북한, 중국만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거 다른 거 평가를 하지 정치적인 않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지 않는데, 요거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를 했냐면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단행을 했어요. 네. 단행했는데 5일 만에 이거를 거둬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밀어붙이면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부처가 가지고도 누구한테 브리핑을 받냐면 국장이 아니라 과장급한테 브리핑을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5일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니까 5일 만에 그거를 갖다가 거둬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들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뭐냐면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복지부를 싹 전원 교체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전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 감각에 맞게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네. 현실에 맞게 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네.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지부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뺑뺑이 돌다가 네, 네. 이 가족이 한 명이 잃으면은 네네.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예, 지금 지금 응급실에 뺑뺑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지금 상황들을 빨리 인식하면 좋겠다. 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 말씀은 그야말로 그거죠.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건 이거예요. 의료개혁하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료개혁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분도 희생해서 안 네. 된다. 그 여론이 바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이 됐어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리얼미터의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모집단이 좀 많네요. 2,003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 2026년도 유예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 찬성이 56.9% 반대가 34.7%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방안에 대해서 찬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론조사가 한동훈 대표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완전히 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해법이 안 보이는 그런 의정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를 하나 풀어냈다라는 의미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야말로 순항을 하고 연착륙을 하려면 대통령실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단일화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 최근에 입장을 몇 번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2026년도 증원 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안을 갖고 오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로베이스라는 말이 표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니, 똑같은 원칙이다.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란 뜻이지, 제로베이스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그걸 바꿉니다. 아니다. 제로베이스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서너 번을 입장을 계속 바꾸다 보니 도대체 대통령실이 어떤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단일하게 지금 갖고 있느냐, 해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여야 협의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다시 막 제기가 되니까 의사협회나 의사직능단체가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아서 목소리를 좀 더 다르게 내려고 해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대통령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조금 더 좀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과 김종인이 12일 만찬 회동을 한대요. 의료 대란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김종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22군데나 퇴짜를 맞으셨다고요 하고 상처를 물어보고 김종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제 서로 덕담을 나누고 만나는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로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한없이 가벼웠던 최근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이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느 당에나 늘 손을 잡을 수 있고 늘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늘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저 야단치실 거죠, 정변? 아니요. 아니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도 나름 상당히 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엔 야 진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남궁인 교수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있는 이대 사람들, 목동병원. 네네. 예.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은 자기들도 지금 그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내가 버틸지 모른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그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 숫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그냥 몸을 갖다 갈아넣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야당 대표는 그러한 틈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그런 건데 그런 틈을 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